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순회 경선 첫 번째 격전지 대전 충남에서 과반의 득표를 하면서 대세론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충북과 세종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대전 충남 경선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수 많지는 않습니다. 5만 2천 명 정도 중에 투표자가 2만 5,500명 정도. 이재명 후보가 14,000표 정도 득표해서 54% 넘었고요. 2위가 이낙연 후보 7,007표 27%.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제 과반을 이재명 후보가 넘겼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은 됐잖아요. 어제 결과 어떻게 분석할까요? 원하는 것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마 예. 제가 듣기로 대전 충남이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조직세가 좀 센 곳이라서 네. 한 48에서 50 정도를 기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걸 대세론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5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이고 이게 점수로 확인되는 건 이제 투표자는 이게 확인된 거죠, 한번. 네. 확인된 건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인단 200만 가까이 되는데 5만 명이거든요. 예. 아직 이걸 가지고 대세론 딱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고 예. 다음 주 일요일 슈퍼위크 예. 슈퍼위크가 끝나면은 전체 선거인단의 50% 45% 정도가 이제 투표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경선은 이제 엄밀한 면에서 좀 상당히 뒤집어지기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 시작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의외로 약간 더 나왔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본선 후보 조기 확정이라든가 예. 본선 경쟁력 같은 것이 그 당원들에게도 먹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인단 수는 많지는 않지만 54%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27% 이게 충청권 이번에 시작으로 해서 이 분위기는 보통 간다고 보는 겁니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요? 간다고 봐야죠. 예.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놀랐어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예.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게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 가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조직력이 있는 정세균 후보가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예측해가지고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혀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린 건데 예. 저도 이렇게 54% 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판단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한테 표를 좀 몰아줘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어떻든 차이는 여론조사마다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40% 초반대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한테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지금 흐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가 상당히 조직력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가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선거인단은 더 민심에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선거인단이 모집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들 속에서는 지금 이러한 대세, 경쟁력 중심의 선택 이게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1차 슈퍼위크의 선거인단 투표까지 지금 살짝 예측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잘못된 예측을 해주셨다면 오늘 그 세종 충북 예측은 6시면 알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투표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투표가 이루어진 거고
현장에서 지금 대의원들만 지금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인원수는 별로 없고요. 예, 그래서 대의원들은 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는 전체 득표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네. 아니 그 이재명 후보는 떨어졌고 이낙연 후보는 더 나왔습니다만 예. 그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이루어진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할 거라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뭐 50% 내외의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예측하는 게 현실적이죠. 이낙연 후보는 거의 27% 정도 더블 스코어로 졌잖아요. 지금 그 결과로는요. 이런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좀 못 받았을까요? 그 이제 당원쯤 되면은 네. 우리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고관여층은 인지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보통 투표를 할 때 지난 6개월간의 흐름 정보 축적으로 한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대표 마지막 시절이었던 2월달 3연론부터 네. 4월달 선거 실패까지 끊임없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쭉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권리당원들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많이 밀릴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예.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2위 경선 2위 후보는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네. 정책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정책 비슷비슷한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위 후보가 안 될 사람이다 생각돼갖고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강하게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 고관여층이 아까 우리 정택은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권 재창출을 간절히 바라는 층이라는 거예요. 이 층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아이들 게임 용어 팀킬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낙연 캠프의 한 두 분 정도가 좀 과도하게 이 네거티브를 이끌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료변론 문제도 그렇고 아까 그것도 아까 이전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황교익 사건도 그렇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권리당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 빨리 경선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네거티브를 좀 너무 강하게 한 전략, 이 전략의 실패가 좀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갖고 왔다고 봅니다. 그럼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 실패 그리고 또 3위를 보면 정세균 후보와 4위 추미애 후보 300표 정도 1%포인트 차거든요. 그렇게 쭉 그 순위까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세균 후보가 의외로 강세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던 게 네. 일단 예를 들면 충남에서 양승조 지사가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냐면 충청도에 있는 시도의원들,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35%가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조직표가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한계 상황에 와 있구나. 이건 두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과거 경선과 다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조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직 또는 친서 관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밑바닥부터 권리당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강렬한 판단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특히 추미애 후보하고 한 1%도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은 3등이지만 사실 3등으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지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상태에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선거인단 발표까지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면 경선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할 그럴 정도로 어저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태근 원장께서 오늘 그 세종 충북 결과에 대해서도 잠시 예측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예. 아까 조직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간의 그 민주당도 그렇고 쭉 흐름을 보면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이게 70만이 넘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왔나 보죠. 계속 나타나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상에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권리당원이 동조화 현상인 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직을 대의원 선거는 꽤 나오지 않았어요. 22%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나 조직이 안 통해요. 조직이 통하려면은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대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를 이거 그렇습니다라고 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정보의 폭발 시대거든요. 본인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예, 정보의 폭발 시대의 조직은 생각보다 이전 좀 약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 두 분은 이전에 당대표도 같이 조직을 한번 돌려보신 분들 너무 조직 네.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때 저분을 이기실 때 보면 그때는 여론조사 그럼도 이기고 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조직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북과 세종을 보면 이 세종은 젊은 당원들이 막 거기에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력이 워낙 강한 거예요. 네. 전체에 대해서 지지층에 이런 곳이라 거기는 거의 저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60까지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충북도 사실은 두 분이 충남 대전에 비해서 약해요. 예. 그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충북도 조심스럽게 보면 저는 55% 나올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충북 세종만 놓고는 55를 넘을 것이고 예. 충청권 전체로는 이제 55 정도 수준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이제 안 맞을까 봐. 예, 뭐 1시간 반 있으면 알게 됩니다. 6시에 발표한다니까요. 그때 한번 여러분 같이 이 예측을 비교해 보시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그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오늘 급하게 들어온 소식인데 선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말렸나 봐요. 그래서 다시 뭐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이 많았잖아요. 경선 룰도 정해야 되고 뭐 공정 선거 협약식인가 그것도 가져야 되는데 좀 그게 어그러질 뻔했는데 다시 어떻게 추스렸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진행은 아니라고 봐야죠. 네. 오늘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선거 서약식에 앞서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 이제 미팅이 있었던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 것 네.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것은 맞고 예. 그런데 어떻든 이후에 서약식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는 그 사의를 한 거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반려를 했다. 그리고 지지를 보낸다. 요게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분명했던 것은 소위 역선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승민 후보 측이라든지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런 선관위원장은 뭐 윤석열 캠프로 가라든지 심지어는 사퇴하라든지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이 굉장히 불쾌했고 이렇게 해서는 후보들이 뭔가 승낙을 안 하는 동의를 안 하는 분위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속할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다는 보도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선관위원장이 그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겁니다. 한 가지의 방안은 역선택을 방지를 두지 않는 원래 방안을 가지고 하고 한 가지는 그 방안과 역선택 방지를 한 방안을 합산하는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부 동수가 나왔다. 6대 0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분명한 양상은 민주당 쪽에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한테 치우친 거는 분명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분석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50%를 반영하게 되면 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던데 적게는 3%, 많게는 8%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짜증나는 형태로 논의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래서 역선택 조항을 둔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한 2차례 정도를 해보니까 이거 오차 범위를 넘어 쓰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정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합산하는 방안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만 자꾸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란으로 결정을 해버리든지 예. 그렇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지를 말고
아예 데이터를 놓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서 아 이거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든 뭐 합산의 형태든 뭐 어떻든 반영을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계속 진영 간의 대립으로 싸우면 도대체 저 국민의힘 왜 저러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봤을 때 아니 이게 지금 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룰 가지고 싸우고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 보다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기에 빨리 결론을 봐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경선 역선택 룰 노차에 반대하는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있고요. 찬성하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보고요. 황교안 후보도 네, 찬성한다고 하던데, 근데 최재형 후보가 그러면 그냥 선관위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자세를 바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최재형 후보를 보면 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뭐 중도층 얘기를 했다가 예. 왔다 갔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요. 근데 한 가지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보다 난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 비도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당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자기는 바로 입당을 바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차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왔어도 그게 살 길이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이 반문재인이라는 토대에서 출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서로 차별성을 두지 않으면은 원래 더 힘이 센 윤석열이 그냥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 후보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당에 항상 따르고 네. 뭐 이러는 그러니까 나는 굴러온 돌이 아니라 사실은 박혀 있다가 빠져나갔다 온 돌이다 이런 걸 예. 얘기하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나는 중도층에 호소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선택 같은 거가 두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그러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전까지는 불과 어제까지는 예, 안 그랬다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자기의 요만한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생각으로 예. 확 바뀌어요 메시지. 근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메시지, 나쁜 메시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분이 지금 그게 좀 약해가지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런 관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문항에 넣어야 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 황교안 후보 이렇게 두 분 드러난 후보는 두 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룰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 상태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 반규정을 넣기는 힘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선관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 않는 이상은 논의만 하게 되면 더 이상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했던 안을 바꾸기가 어렵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조항 문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은 최재형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소위 빅4 4명으로 압축될 때 네. 지금 이제 5등 안에서 경합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조사를 보면 뭐 지난주에 나왔던 뭐 갤럽 조사는 다 봐도 대략 그 윤석열 후보가 60% 내외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얘기를 네. 하면 그리고 이제 이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한 20% 조금 넘는 상회하는 걸 물론 이제 추이상으로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사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당심을 계속 가져간다고 그러면 예. 해도 그걸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거는 사실은 이제 최재형 후보, 원희룡 후보인데 아마 최재형 후보 쪽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은 빠지고 있고 그 빠진 양만큼이 지금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에 연연하는 모습들이 지지율에도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한 표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야 된다는 표가 많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뭐 경선관리위원회가 원래 준비했던 네. 그 안으로 가는 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가지고 또 당하고 또 그걸 사수한다라는 예. 것이 과연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공세다, 뭐 배우가 누가 있냐, 배우를 밝혀라, 뭐 그 언론사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그 흐름은 어떻게 보이세요? 문제 해결은 아마 검찰에 시작될 겁니다. 네. 검찰에 그 지금 감찰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손준성이라는 그분이 실제로 그 킥스를 검색해서 그 판검사만 볼 수 있는 판결문을 넘겼느냐가 지금 핵심이에요. 넘겼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접속 기록이 나온다고요. 접속기 나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준성이라는 분이 그냥 봤다. 넘긴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네. 뭐 그분이 걸렸네, 넘겼어요. 네. 그것도 윤석열 후보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찰에서 손준성 후보가 안 잡힌다면은 이제 그냥 오히려 유야무야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겁니다. 네. 정부가 사람이 나를 음해한다는 게 되니까요. 예. 그다음에 손준성 감찰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게 재판 이제 수사와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럼 다음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낙마하거나 물론 경선에서 안 될 수는 있어요. 타격을 네. 받고. 근데 낙마하거나 이런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정택은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지층 내부에서는 국민 지지층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게 굉장히 커요. 예.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후보를 안 바꾸겠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67%입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1위예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위기는 겪겠지만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낙마를 한다거나 네. 또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선판이고 1위 후보고 근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대선과?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문건을 고발을 사주한 문건을 손 검사가 작성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뉴스버스 쪽에서 받은 문건이라는 게 고발장 18쪽에다가 뭐 판결문까지 포함해가지고 180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문과 관련해서는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도 실명으로 나와 있는 판결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감찰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빨리 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손 검사가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시도를 예, 예. 했잖아요. 네. 그때 한번 감찰을 쭉 한번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손 검사가 언제 대검 그 수사정보기획 정책관을 하기 시작했냐면 추미애 장관이 작년 1월달에 그 법무부 장관이 되고 작년 2월 달부터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한번 들여다 봤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왔다. 또는 뭐 뉴스버스에서 얘기하는 윤 총장이 자기 개인 가족 처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시켰다라고 하면 그 당시 감찰을 할 때 문건이 안 나왔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수사는 상당히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대검에서 감찰한 결과를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수사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에요. 이 예.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관여를 안 했는데 관여 안 한 거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하지만 일단 감찰 결과에서 손 검사와 관련한 혐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실제로 만약에 안 나왔다. 예. 그러면은 역시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측에서 보면 아 이렇게 집요하게 지금 정치 공작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관여한 부분이 나왔다.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야권은 말았고 여권은 말았고 또 야권 내부에서도 사실 후보직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자,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